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웠는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정원식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가 외대를 방문했다가 학생들에게 계란 사라이를 맞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임수경 사건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공안정국이 만들어지고 네. 3당 합당이 이루어지는 이 정치적 조건, 그러니까 고수화되는 거죠. 이런 조건의 기업이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생산 방식을 바꿉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공적 복지가 97년, 90년대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둘 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된 상황이고,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잖아요. 영세 사업장에서 고용된 분들이 2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한국이 2%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이 학벌 체계가 나쁜 거냐? 그렇게도 말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게라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성장 구조가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후쿠야마가 동구권이 무너지고 역사의 종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박정희시대가 종언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대선을 보곤 그러지 않았구나. 안녕하세요. 랩2050TV 커뮤니케이터 김중배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고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복지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또 연구를 해오신 윤홍식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호심탄회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원재 대표님도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랩 2050의 TV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KBS 명견말리에 출연하셔서 또 좋은 강연을 네,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패널로 그때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인연이 좀 많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 할 때 하여튼 저랑 제일 쿵짝이 잘 맞았던 분이십니다. 이번에 유 교수님은 성공한 나라 그리고 불안한 시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다른 또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내셨어요. 책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정치학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복지를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참가를 하셨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정치, 경제, 복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검토해보자.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을 모아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좀 책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에서 일단 그 서문이 아주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매우 통렬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인용을 해보면 자, 역사의 시작은 언제나 질문에서 시작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질문이 있어야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책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웠는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복지국가의 이제 세판 짜기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고민을 나름대로 이제 밀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집대성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진단을 담고 있고요. 그 시민이 정말 안전한 시스템이 맞느냐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성찰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부에서는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바꿔야 할 문제의식, 패러다임의 전환 그러한 주요한 패러다임,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오늘 윤 교수님을 모시고는 이 1, 2, 3부 각각의 그에 맞춰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순서로는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평가를 한번 해보면서 이후에 이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르는 여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연결고리를 이어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나게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죠. 엄청난
그 세상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또 디지털 전환,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이름 지어지는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 테두리 외에도 이제 전반적인 경제 패권의 변동 문제,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 또 이제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 이런 부분들 복합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러한 그 사회 전체적인 변화, 이런 걸 일단 복합 위험이라고 하는 진단, 어떤 맥락에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복합 위험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위험들이 한 가지 요인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위험들이 다 개별적으로 분리되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고 동시적이고 중층적이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합 위험이란 그런 개념들을 사용했습니다. 네, 원장님, 그 책의 진단 부분에서 읽으셨죠? 네네네. 예, 간략하게 그 코멘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부분 윤홍식 교수님이 직접 쓰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이중의 과제에 성공했다. 산업화 민주화. 이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공했는데 성공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성공의 방식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고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진단.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 교수님 진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무슨 얘기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 윤 교수님은 엄청난 벽돌책을 쓰셨어요. 네. 그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인가요? 3부작. 네. 저도 저쪽에 갖다 놨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수건을 입에 올려도. 자, 그 책에서는 대한민국의 복지의 궤적을 크게 세 단계로, 이 책에서 물론 요약해서 또 설명하고 계시죠.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계신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지라고 얘기하면, 복지국가 얘기하면 국민연금 얘기하고 공공부조 얘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뭐 더 나가면 사회서비스 돌봄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복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졌던 정말 전형적인 복지국가의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복지는 굉장히 부차적인 역할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시민들이 그러니까 안정적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국가의 가장 큰 역할이었죠. 그리고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개입해 들어오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8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첫 번째 완전고용이나 고용에 대한 문제, 국가의 고용의 책임이 신자유주의에서 탈각되고 후자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건 지난 40년 동안 그걸 복지국가라고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런 시각을 좀 벗어나고 싶었고, 이게 경제나 경제 체제나, 즉 성장 방식이나 노동시장이나 복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그렇게 긴밀하게 연관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고, 그거를 좀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거를 이제 분배 체계, 즉 분배라는 게 우리 이제 전문가이신 선생님도 대표님도 계시지만 1차 시장에서의 분배하고 2차 시장의 분배가 다 분배잖아요. 그런 분배 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크게 이제 세 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시기 그런 관점에서 구분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시기를 원조복지체제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복지국가나 복지체제 논의는 주요한 책임자가 국가시장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국가시장 가족의 외국이 들어갔죠. 구시정 미국. 그러니까 서구와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었고, 그런 특성을 집어내는 의미로 원조복지체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그 원조복지체로 얘기한 이유는 우리나라 당시 GDP의 거의 20%가 넘는 규모가 미국으로부터 또는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고,
사실은 당시에 보사부의 복지 예산보다도 원조 예산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60년대를 지나가면서 세계 질서가 변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도 생기고 네네. 도대체 이제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 집중할 수 없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남미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 대한 지원들이 원조에서 차관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원조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그것이 1960년대의 경제 발전과 연동되는 거죠. 그런 필요들이. 그러면서 1960년대 아시는 것처럼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놀라운 경제 성장들을 이루어내게 되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90년대 초반까지인데 그 90년대 초반까지의 놀라운 경제 성장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시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의 개입 없이 국가가 공적 복지를 지출을 확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절대 빈곤율이 50%에서 10%까지 떨어지고 네. 불평등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개발국가 복지체제라고 명칭을 했고 이제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결합하면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 지점에서 체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정희 신드롬이라고 하는 부분에 네.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세대들, 장노년층 세대의 어떤 향수라고 하는 한 부분들, 사실 개발을 통한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쓰셨는데 일정 부분 뭐 피부에 와닿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은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체제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줬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결국은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게 결국 복지죠, 뭐. 그쵸? 그런 복지를 박정희 대통령이 일정 부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장님 이러한 그 개발 복지, 이거에 연결되는 고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좀 평가, 코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 게 윤홍식 교수님 책이 엄청 재밌어요. 그 세 번째 벽돌 책인데 이게 평소에 신문을 보고 많이 이렇게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면은 되게 세밀하게 옛날 얘기를 잘 정리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박정희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보셔야 되니까. 혹시 재밌는 그 인상에 기억에 남는 어떤 대목이 있다면? 제일 인상에 깊은 건 여기도 조금 쓰셨던데요. 이 네. 책.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이 책이잖아요.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여기도 쓰셨던데 그 한국 대기업이 IMF 구제금융 이후하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로봇 밀도, 로봇 침투, 로봇 페네트레이션 레이셔라고 해가지고 그런 수치가 있는데 그게 엄청 높아졌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노동을 로봇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대체하는 전략을 그 즈음에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딱 수치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90년대. 그리고 그거랑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과거 조선시대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한국 사회라는 게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어떤 사회이고 그 안에서 복지가 어떻게 말씀하셨던 그 통합적인 그냥 복지 제도로서 구휴로서가 아니고 어떻게 이 생산과 맞물려서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이걸 아주 잘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책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겠지만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도 결코 적은 분량은 아닌데 그 부분은 되게 속도감 있게 익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함께 쓰신 분들이 보통 그 편저라고 하면은 각자가 그냥 맡은 분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책 전체로 보면 짜임새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매우 그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엮여 있고 앞장과 뒷장이 잘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좀 네. 토론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예.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역시 충분히 이제 하지 못했고, 겸손하시고. 네. 예. 아니 근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 예.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관점들을 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작업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무려 산통 끝에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게 2년 넘게 작업을 하신 건가요? 이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지금 7사람, 8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작업이어서 그렇죠. 어쨌든 예.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타협해야 될 부분도 존재했고 서로 간에 관점을 양보해야 될 부분도 존재를 했죠. 그래서
그 정도 공력이면 차라리 네, 혼자 벽돌책 쓰는 게 3권을 쓰겠다. 네. 예. 4권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4권도 사과는 4권. 자, 박정희 시대가 복지. 네. 뭐 복지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네. 좀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네. 학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네. 어렵겠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죠.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일제강점기도 얘기하고 박정희 시대 유산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역사에서 흔적을 안 남기는 시대가 있나? 그러니까 모든 시대가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시대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흔적 위에 올라가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흔적을 탈각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정희 시대의 그런 성장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에게 지금 누적돼 있고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거고 일제강점기도 우리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박정희 시대와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부딪히는 점은 그 성공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니까 그 박정희 시대의 성공이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장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빈곤에 허덕이던 우리 국민들이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통해서 빈곤으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경험을 30년 이상 누적하게 되는 거죠. 네. 국가의 도움 없이. 그럼 그것이 이후에 우리의 국민들이, 우리의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대표님과 손잡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시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가족이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한 거죠. 네.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흔적과 경로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 한국 사회에서 연대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 굉장히 취약한 이유가 우리의 그런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뭐랄까 날카로운 저는 진단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박정희 시대는 그냥 개발 독재 시대 그리고 이후 시대에 이제 복지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 그 정부 시절부터 이제 도입됐던 여러 가지 복지의 국민연금이랄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근데 그러한 영역에서 이제 이후를 복지의 어떤 도입이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역사는 계속 이어져 오고 박정희 시대의 어떤 그 남긴 어떤 흔적과 그 영향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로 넘어온 건데 그 97년 IMF 위기 이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지 제도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어떤 그런 시도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큰 인상을 그러니까 좀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이현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18세기, 19세기를 다루었느냐. 사실은 복지국가의 기원을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제 반론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그게 아무리 거슬러도 일제강점기나 1945년 정도를 생각해도 좋을 텐데. 근데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생산이 변화하고 사회경제가 변화하는데 거기에 조응하지 못하는 분배체계가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18세기, 19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8세기, 19세기는 조선사회에서 소농 중심의 어떤 그 농업사회에서 어떤 자작농을 중심으로 한 소농 중심의 사회에서 상품업 경제가 발전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에 조선의 분배 후기의 분배체계는 그 소농을 유지하려는 분배체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이제 그것이 이제 환곡이라는 건데 어마어마한 제도입니다. 하여튼 저는 어마어마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 전공하는 분들이 여태까지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말 엄청난 제도. 예를 들면 환곡의 규모가 전체 당시의 조선의 GDP의 거의 10에서 15%가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우리가 GDP 대비 10% 복지 지출을 한 게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근데 그게 18세기에 이루어졌다는 건 대단한 규모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상품화형 경제의 변화나 경제의 토대 생산의 변화를 분배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사람들을 착취하게 되는 거고, 불평등을 더 강화하게 되는 이런 역할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럼 그 조선시대 황곡과 어떤 그 경제적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뭘 물어보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기술 변화, 연화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게 분배 체계도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변화하지 않으면 그 분배 체계는 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90년대 후반을 들어서게 되면 한국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탈산업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속한 탈산업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 노동자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상적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보험은 제조업 노동이 지배적인 때 만들어졌던 제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성기를 구가했고. 근데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는 이미 포스트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97년 IMF가 끝나고 근대민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국가의 원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부터 우리는 사회보험, 즉 안정적 제조업의 일자리에 기반해서 제도화된 그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시작했죠. 근데 생산이나 노동시장의 토대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걸 그런 방식으로 확대되면 둘 간의 불일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지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그 복지의 중심은 사회보험이었고 그 사회보험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복지에서도 불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방식의 분배제도가 고민돼야 됐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어떤 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복지를 그대로 도입한 거죠. 저는 그게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관점, 서구 중심적으로 제도를 고민하고 서구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오래된 어떤 19세기 이래의 그런 전통들에 연관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히 어떤 그 노동자 계급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이 성숙되지 않았던 즈음에 그 가입자 기업에 의존하는 그 사회보험 중심으로 갔던 것이 지금의 차상위 계층이라고 말도 하고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들, 우리 지금 복지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낳는 원인이 됐다. 역사적인 어떤 그렇죠. 근데 배경이 그거를 됐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정치의 문제랑 어떤 생산의 문제랑을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의 문제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노동자들이 힘이 세냐, 조직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의 고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여기 질문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는 90년대 초에 우리가 이제 1986년, 87년, 88년을 삼저고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자율, 환율, 원자재 가격이 다 낮아서 그 단군일의 최대 호황을 직면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 7, 8, 9월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면 생산성 향상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죠. 근데 그때 사실은 삼저고황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어요. 수용을 했고 그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90년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한국 기업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 기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민주화 이후에 노동과 손잡고 노동자들의 숙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 근데 그 당시에 객관적 조건은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생산성의 향상은 처음에 산업화부터 예를 들면 완전한 노동 숙련에 기반하지 않았어요. NDC라고 해서 수치 제어 기계가 도입되거든요. 반자동화 상태에서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이 노동자의 순수한 숙련에 의존해서 성장을 하고 산업화를 했을 때랑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90년대 초에도 노동자를 우회해서 자동화 방식으로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상대적인 조건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갖춰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조건에서
기업이 고민을 했고 당시에 또 아시는 것처럼 정원식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가 외대를 방문했다가 학생들에게 계란 사라리를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임수경 사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공안 정국이 만들어지고 예. 3당 합당이 이루어지는 이 정치적 조건, 그러니까 보수화되는 거죠. 이런 조건에서 기업이 숙련 노동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생산 방식을 바꿉니다. 그게 신경영 전략인데 그 문건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노동자들을 첨단 자동화 장비로 대체한다. 그것이 이제 성장 전략으로 채택되게 되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급격하게 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엔지니어 중심으로 제조업이 재편되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게 이미 90년대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97년에 IMF가 일어나고 김대중 정부가 집권을 했는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당시에 읽어내는 사회보험을 도입하면 그때 소수의 방금 말씀하신 엔지니어 중심의 제조업 소수의 노동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그렇죠. 방식인 거죠. 네네. 당시에 이미 뭐 비정규직도 늘어났고 당시엔 또 지금보다 자영업자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25%니까 제 기억은 그때 30%가 훨씬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배제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로부터 역진적 선별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 그렇죠. 역시적 선별성이라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선별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은 이 랩팁 2055 TV를 보신 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본표주의, 선별주의 논쟁에서 선별주의란 자산 소득 조사를 통해서 취약한 계층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복지를. 그게 선별주의인데 역진적. 근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복지를 확대하는데 그 혜택이 주로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을 보장받는 사람들에게 집중된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그 사람들에게 선별되는데. 복지를 굳이 안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 건 덜 받아도 아닌데, 되는데 상대적으로 더 받는다.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용을 보장.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중산층에 기반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분들이 주 대상인 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복지가 우리가 보편주의라고 하면 그분들이 주 대상이지만 그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적용될 수 있었던 거는 노동시장에서 그러한 노동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한국은 그런 노동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그 제도를 하게 되니까 그분들에게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정작 실업과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노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이런 분들은 다 배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선별주의를 거꾸로 얘기하는 역진적 선별성. 처음에는 상향적 선별성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상향적 선별. 예, 예. 예, 그래서 역진적 선별성으로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거는 아니었을까요? 제조업 수출 제조업 네, 대기업한테 네. 모든 자원이 집중된 상태에서 차관부터 시작해 오다가 인적 자원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혜택이 많으면 좋은 인력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경쟁적으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경쟁력이 더 생기고. 그렇죠. 그렇진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논쟁점인데 그런 공적 복지가 정말 중산층에게 사회적 위험에 실업이나 노령이나 질병에 대응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충분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국민연금도 부족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역진적 선별성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사적 자산 축적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축적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아까 빈곤과 불평등에 벗어나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거는 노동시장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그거를 내 사적 자산을 축적하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그걸로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노후 대비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공적 복지가 97년, 90년대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둘 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된 상황이고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실직당하고 실업당하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이런 분들이고 자영업자들인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다 정규직과 안정적 고용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니까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정규직들은 그렇죠, 뭐, 그렇죠. 그것은 물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고 네. 물론 공무원은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에서 잘렸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일용직과 비정규직과 이런 분들은 다 일자리를 잃었고 근데 자영업자들은 너무 고통을 받았고 근데 사회보장제도는 작동하지 않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네, 있는. 이게 이제 90년대의 그런 어떤 우리의 생산 방식의 어떤 성장 체제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얹어서 사회보험 중심으로 복지 확대, 이것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데서 이제 결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을 그러면 평가를 지금 한다라고 했을 때,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 날카로운 역진적 선별주의,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적인 발전의 맥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책에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계시죠. 말씀하셨던 정규직, 내는 돈도 많지만 복지 혜택도 그만큼 높은 그런 대기업 정규직 종사자들이 있는 거고, 적당한 복지에 적당한 수준의 어떤 이런 또 두 번째 집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을 넘어야 하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이분들도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름대로 많은 복지의 어떤 혜택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복지 많이 좋아졌어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다 이분들에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을 평가할 때 잘못됐다라고 표현한다면 결국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계층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분들은 소외돼 있죠. 불평등, 불공정함이 심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4계급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논쟁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가설적인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맨 위에는 사실 공적 복지가 필요 없는 이제 부위층들이 존재하겠죠. 그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건희 삼성 부회장이 국민연금 받아서 노후생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제 공적 연금에 의존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공적 사회적 보장제도에. 근데 아마 이분들도 사실은 일정 정도 사적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죠. 부동산이나. 그러니까 뭐 자가 소유자, 뭐 그다음 정규직에서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될 테고 대부분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존하시는 분들. 이 세 번째 계층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빈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공공구조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만 아니라 노동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갖고 있으면 거의 안 되잖아요. 자동차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사실 부양부자 기준도 폐지했다고 그러지만 폐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완화한 거고 여전히 남아있고요. 의료기보 같은 거는 여전히 부양부자 기준을 세게 이제 적용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하여튼 엄격하게 되는 분이 전 인구의 한 3% 정도 되는 거죠. 3, 4%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공적사회보장제로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철저히 자신이 벌어서 자신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분들은 몇 %나 되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몇 %인지는 추정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우리가 추정해보면 고용보험의 자영업자들의 가입률이 0.5% 정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99.5%가 배제돼 있고 그 중에 장층을 제외하면 아마 상당수가 이제 사실 폐업에 대한 부분에 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공적 제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체 취업자 25%에 한 7, 80%라고 치면 대충 그 정도 비중, 0.25 곱하기 0.7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시는지. 그 다음에 전체 한번 계산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임금 노동자의 대략 아시는 것처럼 한 40%가 비정규직이니까 그 중에 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뭐 60% 정도가 배제돼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를 대충 계산하면 저는 최소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 전 국민의 3분의 1. 아니, 취업자의 취업자의 3분의 1. 소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그렇죠.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차상위 계층,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가장 허점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니라 그 위라고 하는 것 좀 아이러니한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이면서 동시에 소득이나 생활 조건이 굉장히 불안정한, 뭐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기 쉬운 분들이죠. 자영업자라고 통칭되는데 사실 20% 자영업자 비중인데 그게 숫자로는 한 550만 명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고용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고, 나머지는 한 450만 명 정도 직원이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거든요. 이분들은 다 취약하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좀 소득이 높더라도 1인 사업자면 글쎄 혼자 가게 하는 분도 계시고, 혼자 그냥 뭐 이렇게
뭐 크몽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 막 이렇게 사업자 등록해놓고 디자인 같은 거 외주받아서 하거나 이런 프리랜서, 좋은 말로 하면 프리랜서, 요즘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하고 이런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국민연금이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면 그래도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죠.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는 거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 노후가 보장이 되고 일하다 다치면은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그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집에서 그 인터넷으로 일하는데 나 1인 사업자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게 없는 거죠.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그래서 가입한다고 해도 내 돈으로 내고 내 돈으로 받는 거죠. 그거는 그냥 합리적으로만 판단해도 그래 내가 좀 더 잘 운용해서 내가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겠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대부 사회보험 중심으로 하면 이분들은 다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지금 여기 이제 다 같은 생각이지만 사회보험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고용에 기반하고 정규직 고용에 기반한 그런 사회보험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건 필요한데 그거를 그러면 그런 정규직 고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한 가지 의견만 더 드리면 저는 이게 인센티브로도 보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김대중 정부 이후에 사회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대기업 선호가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사실 가졌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뭐 스카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우리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졸업하고 꼭 대기업에 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나라에 사실 특수한 부분이 있거든. 미국만 가도 졸업하고 창업하는 게 오히려 더 창업하고 투자받고 그런 게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게 됐던 것처럼 지금도 비슷한데요. 지금도 우리가 취약계층 자영업자분들도 어렵다는 그 문제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보통의 중산층 청년이 있다고 했을 때 대기업 가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조금 더 혁신적인 활동을 지금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면서 나 혼자서 한번 버텨보겠어. 하다가 잘 되면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더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더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공부문을 가게 된다. 이런 문제가 저는 또 있는 거죠. 혁신을 오히려 지체시킬 수도 있다. 네. 그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최근 통계도 아니죠. 2016년, 17년 통계를 보니까 영세 사업장에서 고용된 분들이 2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한국이 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그 영세 사업장에 들어가거나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평생을 그렇게 가야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이나 뭐 그것도 다 공적보험도 거기 집중돼 있고 사내복지도 기업복지 집중돼 있고 임금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그게 고착화돼서 그런 식의 사회적인 어떤 차별이랄까 어떤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계층 사다리의 단절을 느끼신 분들은 길을 쓰고 자식들을 공부를 할 것이고 더욱더 이제 그런 악순환 계속 되겠죠. 참으로. 근데 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스카이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그럼 우리의 이 학벌 체계가 나쁜 거냐? 그렇게도 말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게라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성장 구조가 그걸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의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90년대 이후에 자동화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숙련된 엔지니어들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배출하느냐? 공대에서 배출해야 됩니다. 어떤 공대냐? 상위권 공대예요. 근데 그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일하는 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느냐? 특수한 숙련이 아니라 표준화된 숙련을 요구합니다. 일반 숙련. 그 일반 숙련은 뭐로부터 가장 측정이 가능하냐? 사지선다, 오지선다, 암기식 이런 방식의 시험과 테스트 통해서 가장 잘 선별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학벌 구조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의 성장 방식하고 이것이 다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데 교육 문제를 이 성장 구조나 경제 구조를 바꾸자고 이걸 바꾸자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제 정치 경제와 연결된 그런 사고들이 필요. 이걸 바꾸려면 성장 방식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그걸 유지하는데 교육은 좀 평등해졌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가 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좀 연동돼 있고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합의,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제 첫 곡지를 좀 정리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잘 설파해 주셨던 대로 어떤 개발 시대의 어떤 복지 신화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는 역진적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지 시스템 전체가 실제로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지금 누구도 그러한 복지의 맹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 지점에서 그런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대선 공약들을 보면 정의당을 제외하면 복지는 약간 성장의 뒤편에 좀 밀려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교수님 매체를 통해서 한번 평가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공약들을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퇴행하는군요. 알 것 없이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거 홍보물을 받았어요. 1번과 2번의 홍보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1번의 홍보물은 과거의 보수정당의 홍보물 같았어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거는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나 산업화를 주도했던 세력들의 어떤 전당 트레이드마크 아니었나요? 그 다음에 2번은 공정하다. 뭐 이런 거 평등하다. 이거는 사실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대나 집단의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이거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까보니까 둘 다 성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다른 측면들이 있죠.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그 프레임 전체가 담론 구조 전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진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들을 다시 호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잘했던 게 뭐지? 그 놀라운 성장, 그 개발국가 시대의 산업화 시대의 그 성장, 그걸 다시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어떤 후보는 몇만 불 시대 열겠다, 외교의 경제적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여야 가릴 것 없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도적 경로우정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관념적 경로우정성도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제도와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의 관념이 사실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얹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발 시대가 그래도 박정희 시대가 너무 중요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시대고 여전히 그 시대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박정희 시대의 종언. 마치 후쿠야마가 동구권이 무너지고 역사의 종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박정희 시대가 종언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대선을 보곤 그러지 않았구나. 여전히 우리는 박정희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또 날카로운 진단으로 끝을 맺어주십니다. 레비 배출한 걸출한 이코노미스트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정책에 대선이요? 이번 대선 정책 논의를 너무 안 해가지고 말씀드릴 게 별로 없긴 한데 제안도 또 하고 하셨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했던 일과 했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논쟁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부분을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 양쪽 다 진보 정당도 사실 마찬가지. 인상 비평식의 비판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불공정해졌고 불평등이 심화됐고 좀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꼼꼼히 뜯어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옛날 관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 교수님 말씀하신 다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성장해서 다 해결하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판은 진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진지한 토론과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경로들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공론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지금 그 대장동과 대통령 배우자의 이야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라도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다음 편에서는
이제 패러다임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